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탐구 수리논술 강사 진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PT 자료는 지금 배포된 유인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거 출력해서 나간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짧고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의학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회는 올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 하고 이제 7월 방학 시작되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 시작되기 전에 바로 시작해서 정신없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해서 수리논술을 치를 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야, 의대가 굳이 왜 수리논술을 치를까? 의학이면 다른 것도 많고 생명과학이라든지 의대에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왜 굳이 수리논술을 치르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입시니까 하겠지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잘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나 다른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통해서, 또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MMI라는 걸 통해서 뽑는 추세가 있는데, 아직 일부 의대들은 수리논술이라는 형태로 시험을 치러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될 대로 축소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최소 단위 10명보다 적으면 이제 그 입시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명까지 축소된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왜 치르느냐? 근데 당연히 이제 논술은 대학이 치를 수 있는 지필고사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객관식 시험과 달리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통해서 이 지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서 작성된 답안을 봐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판가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 맞추고 등급을 1등급을 다 맞춘 학생들이 표점이나 점수 1, 2점 차이로 대학의 의대의 클래스가 바뀌는 것도 의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한두 점 때문에 재수를 하거나 그 학생의 실력이 판가름될 거라고 의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은 수리논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시의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기네가 입맛에 좀 더 많은 학생들 뽑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논술도 있는데 왜 수학 논술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수학 논술만 치르는 학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 논술만 치러도 되는데 과학 논술만 치르는 데도 없고, 수학 논술, 과학 논술 같이 치르거나 아니면 수학 논술만 치르거나 수학 논술 플러스 약간의 변형된 논술을 가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수학 논술이 의대 논술에서 꼭 쓰입니다. 그것은 수학이란 교과목이 우리가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지금까지 학습 역량이, 이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가장 농축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목이 수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목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형식으로 학습 역량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형식은 단순히 수학이만 되면 올림피아드처럼 그냥 어려운 문제 내서 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논술이라는 또 형식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소양, 교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논술의 기본이 되죠. 이제 의대에서 공부할 때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하고 실제 현실로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네가 수리논술로 대학을 가게 되면, 수리논술은 보통 수능을 치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치르니까요. 수리논술을 치러서 올해 만약에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너네는 앞으로 수학 문제 풀 일이 없다. 마지막 수학 시험이다, 그게. 대학 들어가서 수학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1학년 예과에서 교양으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 출석만 열심히 하면 B는 다 줍니다. B 다 주면 본과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학생들이 특별하게 과외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공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학생들의 현재 이과적 교양 수준을 가장 절실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이 수리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논술고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울산 의대가 10명, 15명을 뽑습니다. 카톨릭 의대가 15명 그렇게 되는데 10명, 20명도 채 안 되는데 뽑는데 경쟁률이 100대 1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몇천 명씩 응시를 하는 거죠. 응시를 하는데 그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자, 울산의대는 논술이 울산의대 그 울산대학교에서 울산의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카톨릭 의대는 다른 과도 있고 뭐 간호학과도 있고 해서 논술고사 치르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00대 1 경쟁률로 들어온 학생들 답안지 1000장을 최소한 1000장을 대학에서 다 평가를 하느냐 라고 한다면 대학은 논술을 못 치릅니다. 그 대학에 어디 입시 정보를 들어보고 어떤 규정을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논술의 채점 결과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성적표를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합격, 추가 합격 뭐 이 정도의 의미만 그죠? 부여할 뿐이죠. 그 대학이 자, 어떻게 평가하느냐? 마음대로 평가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 평가의 결과는 자, 채점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학에서는 자, 굉장히 부적절한 뭐 딱 봐서 이거는 평가의 가치가 별로 없다 하는 답안지들은 그냥 불합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냥 불합격이라 통보하면 되고 더 이상의 근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이 논술고사를 정교하게 잘 기준에 맞게만 잘 출제하면 이것만큼 또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들 평가하기 쉬운 게 없다는 거죠. 시간도 노력도 별로 많이 안 들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쏙쏙 뽑아낼 수 있는 자, 그런 평가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정교하게 어쨌든 수리 논술이 의대에서 준비되고 있고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논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 논술고사는 굉장히 틀이 잘 잡혀가지고 대학이 막 지 마음대로 출제하는 것 같지만 교과부의 엄격한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한정되어 출제돼야 되고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출제가 되면 뭐 그 전형이 폐지가 된다거나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에서는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거 그러니까 수능도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듯이 자, 수리 논술도 그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과 과정에서 출제하는데 아울러 교과 과정으로 또 풀려야 돼요. 아니 교과 과정에서 출제되면 다 교과 과정에서 풀리지 않겠나 하는데 뭐 수학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가능한 질문이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자, 아이디어나 내용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우리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백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 현재 대학에서 나온 공지에 따르면 자, 그냥 학생들이 교과 과정상에서 이미 내신에서 다 다뤘다고 간주해서 자, 교과 전 영역을 다 출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에다가 그 다음에 학통, 기백, 미적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 문제씩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자, 변별력이 가장 큰 부분은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정말 수능에서 의대가 입시가는데 뭐 1등급에 좀 아슬아슬하다,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나 미적분이 아니라 기백을 선택할래 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논술 준비하는 데다 또 논술에서 높은 점수 획득하기 위해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풀이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아주 그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과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건 어떻게 풀어라는구나.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구나. 물론 이걸 푸는데 뭐 다른 방법이 B라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구나 하고 자, 거의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 학생들에게 모호한 풀이, 모호한 방향보다는 자, 어쨌든 학생들이 답안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우리가 좀 평가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합격생만도 못한 숫자의 답안지 풀이가 나왔을 때는 대학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생 이상의 적어도 합격생의 3배수 정도는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또는 어렵다면 그걸 풀 수 있도록 안배를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대학, 주요 대학의 수리 논술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톨릭대,
자, 많이 생각하죠. 카톨릭대가 두 번째 나온 울산의대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고 있어요. 경쟁 관계라서. 그래서 동시 응시는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수리 논술만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뭐 다른 논술도 실시했는데, 자, 작년, 재작년부터 수리 논술만 실시하고요. 자, 이 대학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 한 개 2등급, 뭐 영어 한 개 2등급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 정도면 무난한데 뭐 2등급 3개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최저 기준은 조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자, 여기 제시문 연계 단계별 논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전형적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를 자, 지문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좀 눈치 있고 준비 잘 된 학생들은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답안지 쓸 게 많은 자, 그런 시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문항과 고난도 문항을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융합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복합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백지를 낼 일이거나 뭐 이런 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문제를 내니까 당연히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잘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기본 문제는 대충 풀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되지라고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전에 가보면 기본 문제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교과서로 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기본 문제를 꼼꼼하게 푼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완벽한 풀이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풀어도 기본 문제 푼 걸 봐서 이 학생이 시간의 압박에 불구하고 이 정도 풀었구나 하고 감안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본 문제를 좀 열심히 잘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비슷한 대학이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카톨릭 대학교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논술만 보고 그다음에 제시문은 많이 주고 지문 많이 주고 단계별로 풀게 하고 소문항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막 섞어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울산대요. 자, 울산대는 수학 논술에다가 이제 영어 논술, 뭐 인문 논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카톨릭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제시문이 없는 단독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여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없어요. 관련 교과 지문이라든지 배경 지식 같은 내용이 전혀 없어. 그냥 문제만 딱 덜렁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손이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막막하고 그래서 좀 문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고난도 심화 문항이 뭐 예를 들어서 3문제 출제했다 그러면 뭐 2문제는 고문난도고 한 문제가 뭐 중간 난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문항의 문제를 높은 난이도를 출제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시문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막막해서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방향으로 한양대, 그다음에 연대 이렇게 있습니다. 연대는 이제 의학 논술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자, 이공계 논술에서 이제 같이 이제 치대, 약대도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방향으로 시험을 치르죠. 이제 약간 뭐 대학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자, 이제 한양대하고 연대는 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자, 한양대는 수학 논술에다 인문 논술. 출제 방식은 울산대랑 비슷합니다. 뭐 그냥 굉장히 지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위한 배경 조건이고, 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 거. 그다음에 연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연대는 과학 논술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대인데요. 자, 중앙대. 여기는 수능을 지금 이제 등급을 잘 챙기는 학생들, 그다음에 그래도 수시기에는 아깝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는 이제 일단은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데 그리고 수능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과학 2등급 한 개가 될 정도, 그거도 불안할 정도의 아주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자, 제시문도 아주 친절하게 잘 돼 있고 문제 질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논술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그런 이제 학력과 교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이제 기교를 받았는데 밑에 있지만 답안 및 서술 분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앞에 이제 대학들은 답안을 백지를 줘요. 그러니까 네가 풀고 싶은 만큼 다 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 A4 용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하나씩 답란이 문제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성하면 뭐 한 15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계산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 어떻게 15줄에 압축적으로 풀이 과정을 다 완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반영해서 그런 데서 이제 문제는 쉽지만 그런 데서 이제 교양과
학습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뭐 그런 의도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대학교가 이제 연대 원주 캠퍼스, 뭐 경희대, 아주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다 비슷한데 이제 경희대는 이제 수학의 난이도는 이제 중앙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연대보다는 조금 쉽고 중앙대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주대는 과학 논술이 생면 논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대 포함해서 4개 대학이고 보통 의대 지망한 학생들이 자, 이쪽 중에 한두 개는 꼭 자, 보험 삼아서 같이 수시에서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 수능 논술 준비를 좀 부담스럽다. 논술 준비가 부담스럽고 수능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하시는 학생들을 수시에서 다른 카드를 쓸 게 없다 그러면 이쪽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해 놓고 수능 결과에 따라서 뭐 응시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집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조금씩 여기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뭐 기회 나는 대로 좀 들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이제 술이 이런 식으로 자 논술 고사가 나오는데 이제 의대 논술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의대 논술은 다른 이공계 논술과 달리 자 조금 더 깐깐하다. 그리고 자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의대 수준에서 평가를 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평가 구성이 굉장히 평가가 엄격합니다. 자 그걸 감안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를 쌓았는데 자 항목별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논리적 서술, 체계적인 답안 구성.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그 학생들이 지 마음대로 글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있는지 이걸 답안지라고 냈는지 준비된 답안지인지 아닌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저기 학생들한테 비유 많이 하는 게 연애 편지로 많이 비유하는데 연애 편지 어머님들 옛날에 많이 받아보실 텐데 아버님한테 받아봤는데 딱 봤는데 이 연애 편지가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글자도 봐야 되고 이 글씨의 나열도 봐야 되고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실 내용보다. 그러니까 구색과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볼 게 없다는 걸 딱 알아요. 그죠? 막 거의 낙서하듯이 막 써놓은 거라든지 뭐 줄도 막 삐쭉삐쭉 올라가고 한 거는 우리가 읽고 싶지 않잖아요. 논술고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답안이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쓴다라는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에서 이 답안을 추려서 합격생 후보로 한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본다는 거죠. 그런 정도 기준도 못 맞추는 답안들은 대학이 아예 저는 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를 떠나가지고 답안으로서의 최소한의 체계와 자, 형식은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갖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게 진짜 답만 구하는 요령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답이 맞으니까 과정이 맞겠지라는 자꾸 착각에 빠지던데 자, 논술은 무조건 반대예요. 답 실수가 틀려도 돼요. 과정이 무조건 철저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 만큼이 잘 나왔는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구성할 때, 뭐, 당연히 이제 교과 과정에 근거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어디서 뭐, 선행학습 했다는 거, 대학교 거 봤다거나, 뭐, 자기가 또 대학 다니면서 한 학기 반수를 하는데, 뭐, 거기서 들었던 걸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과 과정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식들, 내용들을 구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교과의 핵심 과정, 교과 과정의 핵심 과정과 방법들이 아주 깊이 있게 숙지가 돼야 되죠. 이런 점에서 논술고사 의학 계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거는 수능 고난도 문제를 자기 스스로 열심히 풀어내는 거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에서도 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수준에 걸맞는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는 효율적인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많이 쓰기보다는 어쨌든 푼다고 해도 시간 제한이 있는 거니까요. 제한된 시간에서 장하게 많이 쓴 것보다는 이 답안, 이 풀이 꼭 필요한 정도, 이 출제자 요구에 맞는 꼭 필요한 정도의 풀이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겠냐고 판단하고 그걸 거기까지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자, 답안입니다. 답안. 논술은 답안지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답안으로 답안을 어떻게 스스로 잘 쓰느냐 이거고요.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아까 연애 편지 말씀드렸는데, 야 이제 이게 뭐 배우자를 애인을 쟁취하는 것이 나의 이 연애 편지 한 장에 달렸다. 이런 상황이 자, 논술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논술 답안지 한 장을 굉장히 내
실력과 노력을 다 들여서 잘 쓰는 것이 합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 수업에 대한 특징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나올 문제를 찍어주겠습니까? 문제를 맞추겠습니까? 자,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자,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출제 방향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안을 스스로 잘 쓰내는 거, 이걸 쓰내게 하는 게 이제 제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일단 풀게 하고 답안을 써보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풀이하는 걸 들었고 그걸 통해서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다음에 첨삭을 다 해줄 텐데 그 첨삭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업이 제 수업이 우리 실장님도 그렇던데 그 실장님이 제한테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상담을 하시면서 제 수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 수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절박한 학생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과제라는 걸 제가 항상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켜서 제가 첨삭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논술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실전처럼 답안지 많이 써보고 그다음에 그걸 실전처럼 평가받아보고 내가 지금 현재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못 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해서 계속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오던 문제풀이 습관을 이제 교수님한테 체계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최소한 몇 개월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십 장의 답안지를 써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자꾸 쓰도록 강요하고 자꾸 써오라고 잔소리하고 평가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부담이 서러워서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게 수업에 대한 핑계로는 수업이 어려워요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수업을 시작했는데 수업 어떠니 했는데 수업이 어렵다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얘가 숙제를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갈 만한 하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오래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일단 직접 다 첨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술고사라는 게 제가 대학교 교수님만 못하지만 그래도 해온 가닥이 거의 10몇 년 동안 해온 가닥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들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교나 알바를 시킬 정도는 안 되고요. 그 학생들이 우리 의대 지망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평가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코멘트, 조언을 다 답안지에 달아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후에 그 평가된 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맨 밑에 이런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저하고 입시 상담이라는 걸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9월까지 원서 쓸 때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그거죠. 어차피 의대 쓸 거면 같은 날 겹치는 거. 울산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의대 어디 있을까요? 이거죠. 유형이 아까 두 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은 어느 쪽이 더 합격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제일 많은 상담입니다. 행복한 상담이죠. 울산의대하고 카톨릭 의대에 쓸 수 있는 수능 등급이 되고 쓸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3장까지밖에 못 쓰는데 그래서 2장은 나고 1장 정도 남았는데 이걸 어디서 아껴서 보험을 들어서 써야 될까요? 이런 것 같은 구체적인 상담을 할 때 제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그동안 해왔던 답안지, 그다음에 그것의 발전 과정, 그다음에 이제 첨삭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제 실전 답안지 가지고 학생들이 쓴 거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거의 실전과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 수업 커리큘럼이 이미 진행된 거 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제일 먼저 한 월요일 반이 이제 3기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반은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여기 이제 2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계획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논술에서 주요 지점들 다 교과 개념 정리하고 관련 문제 풀면서 아울러 이제
그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 개인 각각의 학생들이 답안 작성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7월 5월, 7월인데 숫자를 잘 바꿨네요. 저 두 번째 7월 달에 계속 합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신설되는데 시간이 여기 있대요. 제가 깜빡하고 저걸 못 넣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술 집중반. 해가지고, 자, 뭐 기존 반으로 합류해도 되는데, 뭔가 좀 답안 작성 쪽에서 조금 더 기초부터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반에서 좀 시작을 해서, 8회 특강으로 집중적으로, 여기는 이제 내용 학습보다는 답안 작성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가지고, 요거 이후에는 이제 기존 반으로 원만하게 합류해서 마무리, 9월, 10월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연결해 놓은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뭐 가차없는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된다. 안녕하세요. 저 화학논술 담당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뭐 길게 안 하고 항상 짧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한 7분, 뭐 10분 안에 금방 끝나고요. 표지는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화학논술 김영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맨 앞 표지에는 뭐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래탐구학원하고 논중과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학원하고 해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제 강의 특징이나 안내들 나와 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과학논술 뒤에 생물선 선생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제가 화학적인 입장에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학논술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의치안 있죠? 요렇게 세 개 학교는 화학1하고 화2가 같이 나옵니다. 요게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의치안이 화학1, 화학2가 같이 나오고요. 만약에 생물이나 물리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1과 2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성대하고 건대가 화학2는 안 나오고요. 요 학교들이 이제 화학1만 가지고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5개 학교에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의치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포함시켜서 과학논술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결정하실 건 뭐냐면 수리논술만 볼 건지 아니면 과학논술도 포함되는 학교를 볼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녀하고 의논하셔서 요 6개 학교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제 과학논술을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의치안은 요 2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주시면 2가 포함될 때 과학논술 준비기간하고 2가 포함되지 않을 때 과학논술 준비기간이 틀립니다. 그리고 저는 화학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과목이 생물이나 물리면 조금 더 회차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화학 교과 과정에서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의체하는 준비 시간이 3시간으로 12회 이렇게 커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거의 합격자 답안에 가까운 답안을 쓰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과고든 영재고든 일반고든 아니면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준비했던 아니면 안 돼 있던 상관없이 이 12회는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할 필요 없지만 이게 이제 기본 회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대하고 건대 같은 경우를 시험 볼 때는 화학 같은 경우는 원 베이스로 나오거든요. 투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학생들이 화원 수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3시간짜리로 4회에서 6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제 커리로는 성대하고 건대만 보는 학생들은 10월 초에 잡혀 있습니다. 10월 초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학생하고 의논을 하셔서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의체안에 포함된다면 이 시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고요. 요 3시간에서 12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과학 논술을 7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보통 7월 6일, 7월 7일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끝나고 7월 10일 정도에 개강하는 거로 봐주시면 되고,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개강하십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정도에 저는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회 완성을 한 다음에 10월 2일 날 연대가 시험 봐요. 10월 2일 날 연대가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2회 끝나자마자 연대가 시험 볼 수 있게 커리가 짜 있고요. 혹시 이제 연대를 반드시 붙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추석 때 파이널로 3회 정도 더 진행돼서 15회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15회.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 3시간짜리로 12회 진행하면 36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36시간이니까 생각보다 이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36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근데 이 중에 50%는 제 브로셔의 중간 부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 브로셔 오른쪽 안쪽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강에서 12강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수능의 50%가 그냥 그대로 요 수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36시간 중에 18시간 정도는 그냥 수능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18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요 시간이 아니라 한 18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요 3개 학교에 대한 합격자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시킬 수 있으니까 한 18시간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 정도 잠 안 자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8시간 정도니까 요 정도로 요 3개 학교의 과학 논술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담이 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커리는 이렇게 되니까 요 3개 학교의 시험을 볼 학생들은 7월 10일 날, 7월 11일 날 개강할 때 그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대 건대만 준비하면 10월 초에 개강해서 진행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브로셔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 브로셔의 오른쪽 보시면 3번에 김영찬 T 화학논술 수업 특징과 1년 컬이 나와 있거든요. 뭐 12년 동안 연속 여기 미래탐구에서 계속적으로 화학논술 수업을 진행했고요. 파이널까지 진행해서, 그러니까는 논술이 200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이 현재 2021년이니까 그 해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래탐에서 파이널을 수업을 진행한 강사이고요. 그다음 첨삭도 제가 직접 다 진행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컬이 있으니까 컬이 봐주시고, 이제 맨 뒤쪽에 가시면 맨 뒷면에 수업 시간 나오는데요. 미래탐구에서는 일요일 2시, 5시 수업 잡혀 있고, 평일로는 화요일 저녁 6시에서 9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반하고 평일반에 좀 이렇게 컬이들이, 그러니까 학생 구성원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단연간 해봤을 때 주말반 쪽은 일반고랑 과고들이나 영재교 아이들이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요 연중경 수업을 할 때, 그 다음에
평일 저녁은 주로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편성돼 있으니까 시간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하고 요일들 확인해서 그 7월 10일, 11일 그 정도쯤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생문 선생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논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지금 설명할 내용의 PPT 이제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해 놓은 거고요. 하나는 이제 방금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커리큘럼하고 뭐 8회차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하고 강의 특징하고가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집은 이렇게 지금 방금 나눠드린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PPT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 간단하게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대치동에 동명이인 강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김태훈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전공은 학부는 미생물학 그리고 박사과정은 면역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의학전문대학원 강의나 아니면 이제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강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많이 했고요. 미탐은 제가 올해 처음 강의를 해요. 한 번도 인연이 없었다고. 그전에는 이제 다원교육에서 계속 심층 면접, 서울대 심층하고 이제 의치대 논술하고 이런 논술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또 이렇게 좀
별스러운 강의들을 많이 하는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급 강좌, 일반 생물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진행하는 대치동에서 상상하는 이제 수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던 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지금 그 설명에 오신 목적은 아마도 지금 이제 논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부분 의대 입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들 알고 계시냐면 일반적인 학원에서 의대 입시를 얘기를 하면은 정시 위주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지방권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선발되는 TO가 훨씬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는 생명과학 논술을 통해서 의대 준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수도권 의대라고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대나 수도권 대학을 전형별로 분리를 해보면 전국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이 3.2% 정도 되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한 32개 대학 이렇게 솔팅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에 의해서 합격되는 인원이 10.9% 이런 정도로 늘어나는 형식이라서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수도권의 의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논술을 준비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자, 올해 거는 지금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안 했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논술이나 아니면은 메이저 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의 의대 명단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정원이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료집 드린 거에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PPT를 프린트해서 드리지는 않는데 이제 오류로 프린트 돼가지고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 이런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건데요. 정원이 예를 들면 뭐 카톨릭 의대가 93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에 수학, 수종, 수논, 수면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던 면접 전형 이렇게 돼서 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 수시 정원의 인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시 인원에 해당하는 거를 파란색으로 분류를 해놔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방 의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시 전형이 70% 이상이에요. 인원 자체가. 근데 수도권 의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수시 전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또 몰래 표시해 놨는데 창피하게 이런 것까지 수시가 68% 정원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단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단국대 의대 예를 들면 뭐 순천향대 의대 이런 경우는 정시 위주로 선발하는 학교죠. 의대 중에서도. 알고 계시죠? 네, 어머니들이 조금 이제 아는 척 해주시고 이러셔야 제가 부드럽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당황해 하면서 단국대 의대나 뭐 이런 경우들은 정시 거의 100%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요 라인에서는 뺀 겁니다. 제일 매력적으로 보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전통적으로 경희대 의대죠. 경희대 의대가 수시 논술 전형으로 22명. 굉장히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33명 이렇게 선발하는 형태다 보니까 22명.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논술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런 정도고요. 연대 의대는 그냥 연대 치의학과하고 미래전형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한 15명씩 해서 인원이 한 30명 이상 되는 인원으로 되는 거고요. 뭐 중앙대 의대 그리고 울산대 의대는 이제 영어 지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논술로 의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경희대, 연대, 그다음에 뭐 중대 이런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어떤 얘기냐면요. 의대를 준비하는데 지방권 의대 혹은 거점 의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정시전형 TO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논술을 통해 가지고 의대를 준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합격하면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일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의미 있는 원서 접수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해서 가장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최상위권을 노려보는 게 아닌가 그런 설정으로 진행하는 건데 거기서는 70% 가까운 인원이 수시 정원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는 논술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전공이 면역학이고 의치학전문대학원 강의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설계해줬던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의대 입시 쪽으로는 어머니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의대 합격을 너무 쉽게 하는 걸로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 정도인데, 제가 그런 이제 의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생명과학 논술 출제 영역인데 뭐가 좀 다르냐면요. 의대 논술하고 자연계 논술이 출제 범위는 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비중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냐면, 지금 제가 한 10개 정도, 9개 정도 섹션으로 분리해 봤는데요.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세포분열과 암, 유전 이 부분은 생명과학 원 교과 내용이에요. 근데 논술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소화, 순환, 호흡 이런 거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고요. 출제되는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생명과학 2 영역으로는 에너지 대사, 뭐 세포 광합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세포 생물학 파트, 그 다음에 DNA, RNA,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생명공학에서 이 부분이 생투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뭐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네요. 자, 여기 부분인데 질병과 방어작용이라는 생명과학 원 교과에 해당하는 거고, 크게 보면은 면역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되게 전체적으로 의대 입시 전체를 봤을 때는 매년 60%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는 면역계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특별히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얘기는 통합되어 있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리돼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역계 부분이 애들이 얼마만큼 심화 공부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고요. 좀 아래쪽으로 보면은 유전 암호나 생명공학 파트에서도 의대 논술은 꼭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IQ 테스트에 해당해요. 아이들의 IQ 테스트. 저희가 의치학전문대학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추론 문제로 돼 있어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보다도 센스가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고, 그런 그 IQ 문제와 비슷한 그런 그 특징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이 제일 높다. 그렇고요.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계 부분이라든가 세포분열 암, 그리고 이렇게 생명공학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 퍼센트 쓰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100%가 넘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고, 제 커리큘럼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는 형식으로 8회차 특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은 애들이,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교수급 실력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또 제 이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량진 행정고시 학원 들어보셨나요? 이런 데서 제가 임용 강의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임용고시 보는 것들도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도 가장 정확하게 애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를 띄워놨냐면요, 연대 미래 캠퍼스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런 거를 좀 띄워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네, 지금 과학 문제는 과학 과목 1, 2의 내용에 대한 제시문을 충실히 제공해서 어려움 없이 유추할 수 있겠다. 의외과 문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출제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돼 있죠. 어머니들 의대 논술 문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렵다고 들었습니까? 쉽다고 들었습니까? 특히 생명과학 문제. 대답 안 해주시면 저도 설명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렵다고 들으셨죠, 솔직히. 그래서 일반 자연계 논술보다도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평가는, 이건 지금 올해 거예요, 2021학년도. 그러면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등교과 과정에서 수준을 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생명과학 1, 2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캠벨 생명과학이란 일반 생물학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 고등교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런 부분 자체가. 특히 뭐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비슷하냐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런데 미안하게도 논술에서는 그런 소화순환호흡 배설은 나오지 않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등교과에서 1, 2 모두 충분히 심화되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작년 기출문제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 본 거거든요. 문제는 2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2문제로만. 이 부분 역시 코돈 이런 거 나오면서 단백질 번역되는 거 이런 부분들의 문제고요. 여기서는 이 문제 섹션에서는 면역학 문제가 안 나오는데 생명공학 문제예요.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T 유전자를 가진 형질전환 핵이식 복제돼지를 얻기 위한 실험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특정 유전자를 형질 전환한 돼지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봐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 정도 급이 되어야지 빠지지 않고 그 얘기들을 다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어쨌든 그런 형태로 나오고 평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시문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거 했어요. 요 문제에 대한 제시문이 5줄이에요. 충분히 제공한 제시문이죠. 역설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감정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 5줄의 제시문을 주고 요 문제를 낸 거예요. 다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 그래서 본인이 학술적인 의미에서 내용 정리가 잘 돼 있고 논술은 제일 중요한 게 과학적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채점표에 의해서 감점당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근데 애들 보고 논술을 쓰라고 그러면은 수능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객관식 문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개념을 표현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조해가지고 어쨌든 수업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항상 저작권 문제가 되니까요. 한국대학신문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뭘 해놨냐면 논술 전형 상위 50개 모집 단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뭐 대부분 의예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경쟁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하대가 10명 모집하는데 487명, 4,878명 크게 잘못했네요. 그러면 487대 1 이 정도 되는 거죠. 대부분 의대 논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몇백 대 1은 우습게 올라가는 형식이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답안지를 선발할까요? 응시자가 4,000명이에요. 혹은 뭐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5,000명의 답안지 중에서 몇 명 합격시켜야 되냐면 뭐 수명 합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5,000명의 답안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학원 강사들도 제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이없는 논술 강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떻게 선발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이해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몇천 개의 답안지 중에서 내 답안지가 20, 30명 안에 뽑힐 수 있는 답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답안지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헛짓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지티브 셀렉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2,000명의 답안지가 있으면 한 사람이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00명의 답안지를 아침 먹고 채점하다가 토하고 점심 먹고 채점하다 토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기분 나빠지면 저녁에는 다 긋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상중하로 박스를 갖다 놓고 직관적으로 답안지를 보고 상중하로 분류를 하고요. 상에 들어가 있는 답안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요. 그 검토한 내용으로 채점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답안을 셀렉션을 해요. 그게 한 20, 30장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답안지를 쓴 내용들 중에서 애들이 설명하는 과학적 개념과 용어들을 보겠죠. 합격권에 있는 애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중이나 하 바구니에서는 그 채점표에 해당하는 개념과 용어가 없으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으면 되죠. 괜찮아요. 어차피 중이나 하 바구니에 들어간 답안지는 떨어지는 답안지예요. 상 안에 들어간 답안지 중에 교차 채점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합격, 불합격에 대한 데이터를 남겨야 되니까 이걸 기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그러면 내 답안지가 이 정도 되면 채점 기준으로 선발될 수 있는 답안지로 뽑힐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논술은. 그렇게 꼭 이해를 하고 이 얘기를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적으려고 노력하는 답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이해시키려고 저도 이제 수업을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 이제 수업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제가 지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심화 이론. 그러면 생명과학 원투 내용에 다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개념을 얼마만큼 이제 고급스럽게 완성시켜 주느냐 그런 거는 10%만 선생님이 더 도와주면 애들이 공부했던 설마 생투 한 적도 없는데 생명과학 논술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눈빛을 보니까 지금 다들 수리 논술 때문에 오신 거고 생명과학 논술은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쩔컥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과정해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선택이 아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8회 특강을 들으면 생명과학 논술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돌아설 정도로 훌륭한 강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사고하기 기본인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논문을 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논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적어놨냐면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설정하는 거는 일종의 가설에 해당하고요. 그 가설에 해당하는 논리 전개를 해나가는 게 논술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논문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과학적 탐구 방법, 그 얘기예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논증 면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답안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첨사. 당연한 얘기죠. 생명과학 요새 저 선택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요. 몇십 명 되리라고 절대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아봐야 뭐 몇 명 뭐 두 자릿수일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개별 첨삭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자료집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4페이지, 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노란색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자료집이라고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는 회차가 되어 있고요. 수업은 일요일 날 2시, 5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으면 제가 주중 수업도 하나 개강을 할 의사는 있는데 열화와 같은 그런 요청이 없으면 일요일 수업만 2시, 5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컬럼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제가 논술 교재에 적어놓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논술은 이렇게 작성하자 그래서 1, 2, 3, 4 해서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얘기들 돼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논술을 작성하는데 표, 그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 분석 이런 얘기들은 논리성을 더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적어라. 논술 답안지가 비주얼한 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뭐 4,000명 되는 답안지 중에서 내 답안지가 뽑혀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하게도.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만 적는 게 아니라 그림, 표, 수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적어서 마치 자기가 논문 작성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만 매력적인 답안지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논술 준비를 하면요. 미친 짓 한 거예요. 저 4,000명 안에 내 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뽑히는 합격하는 애들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해드리면 특목고 아이들 논술 준비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때문에 부담스럽죠. 일반고 애들 논술 준비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누가 준비할까요? 아무도 준비 안 해요. 아무도 준비 안 하고 혹시 모르니까 4,000명이나 응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정말 논술은 제대로 준비를 좀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합격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정말 결정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작년까지도 다원에서 계속 이제 논술 강의를 했는데 일부러 대대로 뭐
뭐 누나, 뭐 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논술 수업이나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한번 전화 한 5통화만 해보면 그 중에 반드시 제 논술 수업을 아는 학부모님들이 등장하실 거다. 이렇게 허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정도로 오늘 연사가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짧게 준비했거든요. 저 혼자 생명과학 논술을 2시간 설명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요. 네. 수업 시간이 어쨌든 일요일 날 2시, 5시로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네. 다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도 생명과학 논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어서 또 다시 생명과학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과학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이고요. 저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몇 년 전에 굉장히 논술로 또 많이 했던 강사이고요. 지금 이제 논술보다는 다각화시켜서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수능 수업도 하고 있고, 저는 뭐 재종반 경험도 있고, 현재는 주로 이제 과학부 영재고 내신과 심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하셨던 분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또 제가 뭐 그분과 뭐 비교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강점과 또 특성과 이걸 고려해 주셔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뭐 앞에 나와 있지만 학부와 대학원 여기를 나왔고요. 동아출판 하이탑 전속 강사로 그 케이블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농구수는 워낙 대치동에서 오래 해서 뭐 검색해 보시면 제 경력은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뇌과학은 계속 쭉 하다가 올해부터 쉬었습니다. 올해부터 쉬게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논술은 저는 지금 미래탐구에서는 한 타임만 열었고요. 아마 여기랑 다른 학원 2군데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10페이지 봐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몇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논술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실제로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도 논술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을지, 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여기 논술을 과연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논술로 뽑는 학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되게 많지가 않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연대, 뭐 중앙대, 뭐 경희대, 뭐 건대, 성균관대 등 몇 개 학교밖에 없고요. 뭐 이보다 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생원 또는 생투를 기반으로 하는 논술에 관심이 있고요. 뭐 통합과학 쪽을 기반으로 하는 논술은 제 쪽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상위권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면 논술 전형을 어느 학원을 가시든 결국은 시간표가 맞아야 되니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기출문제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유형, 그 해에 유행하는 과학 이슈 문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대학교도 사실은 이제 논술 전형의 어떤 위상이 많이 줄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실 기출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기출 변형이라 하면 내가 만약에 연대를 쓴다 하면 연대 기출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서울대 기출일 수도 있고 경희대 기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라 하는 거는 그 학교의 기출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학교의 기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학교에서는 최근 기출을 한 3개 전을 공개하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예전 기출입니다. 예. 이거만 아시면 돼요.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기출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전 기출이다. 다른 학교 기출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예전 기출인데 그 내용을 살짝 요즘 흐름에 맞춰서 표현도 바꾸고 약간 내용을 바뀌어요. 이게 화학이나 물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할 수 있는데 생명과학이라는 게 이제 거의 매해 새로 내용이 바뀌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어서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예전에 있던 예시다만 예전에 있던 그 해설만으로 공부하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책을 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 해설은 그 당시 해설이지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연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에서 2011년 초반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걸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최근에 좀 나오는 추세가 있는데 그거 풀면 못 풉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없습니다. 써본 걸 첨삭받고 다시 써봐라. 이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요 쓰는 것도 싫어합니다. 안 써요. 학생들 억지로 논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써보는 학생은 제 생각에는 한 10% 다시 쓰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다시 쓴다는 건 이 학생이 수능 공부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결국은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써보는 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 정도로 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논리성에 중점을 둬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별표 쳐야 되는데 특히 저도 이제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지만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이 문제 이거 나 이거 했다, 학교 교내고시 때 했다, 학교 때 수행 때 했다, 아니면 저기 내신 때 했다 해서 답을 다 알아요. 하지만 논술은 그 답을 맞췄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생명과학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논리성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논리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드리면 일반고가 더 논리성이 좋아요. 왜냐면 과학고 영재고들은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이 뭐 답 두 줄이면 끝나는데 뭘 이걸 써야 이런 식이 있어서 도리어 논리성 면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 다만 4번 입장에서는 일반고가 불리하죠. 다층적 학습이에요. 자, 이게 왜 되게 큰 문제냐면요. 계속 강조하지만 논술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논술은 하긴 하되 최소한의 공부해서 붙으면 땡큐고고 뭐 안 붙어도 아쉬웠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사실은 공부량에서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생명과 논술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변별력이 없다. 실제로 이게 중학교 문제야, 고등학교 문제야, 대학교 문제야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제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평이한 주제를 했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를 보시면 통합과학에 나온 생명과학 내용, 또 생명과학 1을 기반으로 하되 생명과학 2는 뭐 안 배울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사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 2 내용을 일부 이제 제공해서 이걸 참고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통합적인 뭐 생명과학 1이든 2든 통합과학이든 또는 최근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약간 다층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는 되게 평면적이고 되게 약간 주입식의 그런 폐해로 느껴지는 천편일률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와 같은 이런 논술 강사의 중요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층적 학습이 필요하고 일반고가 조금 불리한 거는 아무래도 생투를 대부분 고3 때 내신 때 하고 사실 요새 생투 선택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근처 뭐 휘문고든 어디든 간에 뭐 생투 정말 그 프린트물로 그냥 이게 쪼가리로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투 내용 조금만 들어가도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를 안다는 뉘앙스로 글을 써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층적 학습에 대한 훈련을 제가 시켜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주고 계속 아이들이 쓰도록 할 것이고요. 5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논술 강사로 되게 떴던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예전에 얘기한 거여서 뭐 자랑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생 원투 내신 5등급에 막 기하 벡터 6등급 이 친구가 논술 전형으로 다 떨어지고 딱 한 개 붙었어요. 연대 의대.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는 주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이제 되게 옛날 얘기여서 좀 자랑도 아닌데 예전에 제가 이제 딱 설명을 하게 되면 올해 이거 나옵니다. 진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올해 나온다고 말하면서 제가 10개를 말했죠. 10개 중에 1개가 나왔지만 엄마들이 기억하는 건 그 중에 1개가 나왔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자랑도 아니고요. 대학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주제를 맞춰서 하는 시대에 지냈다. 평이하고 기본에 충실한, 다만 단원 통합적이고 어떤 교과목 통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에 충실한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가끔 보면 학생들이 나 내용 다 아는데 뭐 이거 그냥 뭐 쓰고 첨삭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사실은 뭐 팀 수업이나 개인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오픈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전 아무래도 생온을 강조하는 식으로 여름방학 끌고 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논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탐에 배정된 시간은 1월 6시. 여기가 만약 시간 된다. 무조건 저한테 와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이 시간이 안 된다 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월 6시가 학생 입장에서 괜찮아요. 약간 이제 아침부터 수능 겁나 돌리고 약간 힘 좀 빠지고 공부도 슬슬 안 되고 그럴 때쯤에 생명과 논술을 하면 약간 억지이긴 하지만 약간 강제성이 있죠. 좀 글 좀 쓰고 집에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교재 특강이 50%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뭔가 좀 알고 있었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층적으로 좀 이제 다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배울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요. 또 실전 연습을 30% 했지만 엄마들 생각에서는 3시간 동안 글 겁나 쓰고 계속 고치고 계속 문장에 주어 동사 맞추고 그럴 걸 생각하시지만 요즘 학생들 그렇게 되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엄마랑 싸워요. 가능하면 여러분도 아이들과 싸우기 싫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되 아이들 입맛에서 맞춰야 되고 실제로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논술 강사의 어떤 되게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시간 기출 변형 모의 논술을 통해서 또 이제 기출을 그대로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조금 변형시켜서 여러 개 학교 섞어서 아이들이 굳이 예전의 기출, 좀 어렵게 쓰이는 예전 기출 보지 않더라도 기출 변형을 통해서 여러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수업 듣다 보면 뭔가 주워 듣는 게 있는 거죠. 또 여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6회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어떤 논술의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글 쓰는 거 힘들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연대가 요즘은 그 예시 답안을 공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시 답안을 딱 보게 되면요, 특히 엄마들이 막 흥분합니다. 주어 동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연대 교수가 쓴 게 맞을까? 제 생각에는 그 연대 직원이 쓴 것 같아요. 연대 안 다른 분이 쓰신 것 같아요. 학생이 썼거나.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이 논술을 첨삭을 할 때 그 내용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걸 보고 되게 스피디하게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틀린 내용을 썼다. 물론 쓰면 안 되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 대학교에서 논술로 이제 합격자를 뽑기 위해서 뭐 2배수, 3배수 뽑고 다시 추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답안을 그렇게 완벽히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아이들이 잘 쓰려고 멋있게 무슨 소논문 쓰듯이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컨텐츠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의 기본이 된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그런 답안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그런 답안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출 변형 모의 논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 3시간 6회 정도, 4회는 좀 짧은 것 같고요. 3시간 6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어서 하면 안 되냐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는 게 좋습니다. 3시간 6회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3시간 6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 쓰면 좀 아이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때 되면 이제 뭐 추석 특강은 뭐 제 생각엔 뭐 4시간 이후에 할지 3시간 이후에 할지는 미정이지만 그 정도 선은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별 파이널 하면 되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논술은 사실은 변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막 대형 논술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논술에 좀 목을 매라 수능을 못 가잖아 이런 말 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다른 입시가 기본돼서 논술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넣는 또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요 정도 최소한의 투자로 조금 공부하고 중간에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그 예를 들어서 모든 주제를 뭐 TC회로 다 외우고 이런 거 물론 하면 좋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끼건 과감히 제껴서 결국은 내가 최소한의 공부로 그래도 나름 그래 논술 좀 공부했고 뭐 떨어져도 아쉽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되게 땡큐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현 입시 제도에서는 되게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되게 잘하는 게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12페이지는 강의 자료 샘플인데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되게 여러 학교에서 내는 뭐 건대, 경희대 뭐 어디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내는 호르몬 바텀인데 실제로 제시문 속에서 약간 그 교과서의 구석택에 있는 내용을 조금 첨가함으로써 학생들을 하여금 약간 창의적인 답안을 요하는 그런 것을 샘플로 보여드린 것이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 되는 단어를 좀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야 네가 문장은 잘 못 써. 너 안 되잖아. 그거 못 쓰더라도 최소한 그거 썼을 때 교수 썼는데 이거로 점수 매겨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사실 교수들한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저도 합격생 뭐 저만 자랑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술 강사를 하게 되면 학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합격자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저도 옛날에 한참 자랑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가르쳐서 합격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잘한 친구가 저한테 수업을 우연히 들은 것이고 그 학생이 합격을 했다. 저도 이런 마인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